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벌써 며칠 지났네요. 더 이상 이제 네거티브 좀 그만합시다. 깨끗하게 서로 그냥 자기 자랑만 합시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사가 먼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경선 불복론으로 번진 명락 다툼. 이제는 이 명락 싸움, 명락 대결, 뭐 명락 대전이라고까지도 갑니다. 이게 무슨 아예 이제 굳어진 표현 같아요. 두 인물, 여당 내 대선 경선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인물,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선 불복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네거티브 휴전 하루 만에 충돌했다. 이낙연 측 인사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사가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탄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러자 이 지사 측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 내용을 좀 소개하기가 굉장히 험악한, 아주 험악한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뭔 일을 벌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누구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요. 뭔가 휴전했는데 이 휴전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당 내 여러 인물들이 어제 얘기 좀 했는데요. 그 얘기를 좀 쭉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여러 제재 방법,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아주 강력한 방법까지 만약에 후보자나 후보 캠프에서 반복적으로 또 악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좀 6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 주의, 시정명령, 경고, 다음에 윤리심판원의 회부 이러기 때문에 뭐 기자님들도 아시지만 가벼운 조치들이잖아요. 지금 적시된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악질적으로 뭔가 할 때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규정이 있으나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특단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오창석 평론가. 지금 이른바 명락 대전에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거쳐오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시 이슈가 된 거예요. 이른바 도청 캠프 공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청, 그러니까 도청 도지사직을 활용하고 있다. 대선에. 또 한 가지는 경선 불복론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 당내에서 이거 불복하는 분위기 있을 수 있다. 이게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두 가지인데 우선 경선 불복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었던 서른 의원의 발언이 예. 이렇게까지 번진 것인데 이렇게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나왔었던 이상민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악질적인 발언, 저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이인재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뛰쳐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90년대 말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 정당을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호재였지만 같은 소속 정당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공직선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한 정당에서 뽑힌 후보를 지켜주는 방법으로 우리 법이 정해졌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정당에서 특정한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한 정당에 지지하는 그 정당의 후보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길 바랄 것이고 예. 보수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하길 바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발언을 남긴다면 당연히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람이 아닌 김두관 후보가 자신의 SNS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끝까지 이제 후단협이라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흔들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단일화 성공했다가 마지막 날 철회를 했죠. 예.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결집이 돼서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예. 된지는 모르죠. 우리의 생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를 한번 봤던 사례가 민주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매한 발언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예.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추미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낙연 의원에게 찍어서 예. 지금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떨어진다면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느냐 했을 때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캠프에 서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니까 아니 이쪽 캠프에서는 승복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예.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떠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전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예. 다른 후보가 한 명으로 선출됐을 때 그 사람으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알려야죠. 다른 후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매한 이런 답변을 어떤 캠프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예. 서른 의원이 이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비판받을 대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경선 불복론 요 발언은 약간 선을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이른바 이제 도청 캠프. 이재명 지사 지금 왜 도지사직을 유지하냐 이걸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청 캠프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제 뭐 비판은 할 수가 있다고 예. 보는데 그렇다면 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제 방금도 사실 이익제 방지법이라는 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해 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 당장 이낙연 의원도 2020년 종로에 출마하기 전까지 총리직 수행을 했었죠. 총리의 행보가 하나하나마다 주목이 됐었고 이것은 사실은 종로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당시에 황교안 후보가 총리직 빨리 사퇴해라. 종로에 출마할 건데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은 종로 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라고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 2017년 민주당 당내 경선 있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예. 시정 캠프라는 얘기 안 들었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도청 캠프라는 얘기 안 들었습니다. 오. 그때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지사직이나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예. 이번에는 강력한 후보니까 사퇴해야 된다? 이건 기준이 안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렇게까지 후보는 아니 네. 후보기 때문에 받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예. 경선이 되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 전에도 예. 내가 만약에 선출이 되면 최대한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경기도지사가 선출직으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민에게도 지킬 수 있는 약속 시한만큼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경선 룰 세팅하기 전에 돌입하기 전에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굳이 중간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이 다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청 캠프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청 안에서 우리 캠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회의를 하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무리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 캠프 의혹은 사실은 야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게 야당에서의 어떤 비판에서 여당 내 비판으로 좀 옮겨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법적으로 좀 정해진 대로 하고 있다. 뭐 오창석 변호사가 약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장윤미 변호사께는요 이 경선 불복론 얘기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낙연 캠프 측 인사의 발언,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당내에서 꽤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경쟁 캠프 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아주 그런 분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언행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라는 주자를 세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의 그런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당에서 후보를 내세우면 그 후보를 결집해야 됩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본선에 가기도 전에 뭔가 흔들 수 있다는 후단협 등의 밑자락을 까는 듯한 언행을 한다. 이것은 정치의 금도를 전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지금 양 진영, 양 캠프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박근혜, 이명박 당시 이 당내 경선을 많이 견주어서 이야기하는데 2007년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선으로 직행하면 바로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입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인지해야 됩니다. 본선에 간다고 해서 본인들이 대선 승리를 이끌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선 경쟁력을 사실상 서로 간에 갉아먹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지는 계속 가고 있고 예. 더더군다나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권이 지금 여당 내에서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황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영희 변호사는 비슷한 거는 치열하다는 것밖에 없다. 당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자,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면 제3자세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도청 캠프냐는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선거법상 90일 이전에 사퇴하면 되지만 예. 일단 1차 경선이 통과가 되었죠. 예. 지금 컷오프 이후에 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도의 어떤 이 도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도 예산을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때리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때리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비판이 본인의 같은 당 내에서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홍보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경기도민들을 위한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한 홍보 예산인 것인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사실 이번에 법을 바꿀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논의가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논란을 여기 경선 과정에서 끝낼 게 아니라 예. 다음번에 대선 경선이나 이 같은 과정에서는 현직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차 예비 경선 통과하면 못 나오던가 아니면 직을 던지게 하던가 하는 정도의 논의까지 좀 민주당 지금은 내부에서 대선 90일 전에만 그렇죠. 그만두면 되게 돼 있죠. 네, 이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의정 활동을 자기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찌되었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의 어떤 지위가 안전장치인 건 아니잖아요. 대선 경선 지고 나는 계속 국회의원 하면 되고 예. 나는 지자체장 하면 되고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도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건 뭐 자치단체장이건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억대의 기탁금을 내야 예. 하는데 그 기탁금 내는 취지가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직위에 대한 것도 오남용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치열하게 논의해서 정치개혁 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까지도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는 뭐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의원도 대선에 출마하면 그 잘 던져라. 지금 이 말씀인데 그 법을 만드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정세균 후원회장 배우 김수미에게 욕과외를 받았다.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 만나서 약간 식사 자리에서 뭔가 대화 장면인데 이게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김수미 젠틀맨 그만 욕쟁이로 가야 한다. 그래야 뭐가 되지. 뭐 지지율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내용입니다. 게다가 정세균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안 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자, 그럼요. 뭐 글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면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전라도 우리 엄마가 야 이 썩은 집에 호박 따와 이 썩은 이러면
바른 자세를 조금 코믹하고 유머 있게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도 있어. 그래서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은 믿었어. 전원합 변호사. 그러니까 네. 조금 허술한 모습.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좀 나오는데 뭐 심한 먼지가 아니라 살짝 이분이 의외로 또 이렇게 먼지가 좀 있구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취지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에서 뭐 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재미있고 부드럽게 하는 걸 익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욕과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요. 이게 정치인의 어떤 개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잘 될까요? 저도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이 영상을나 기사들을 보고 예. 아까 방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네거티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혹시 고도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이게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욕설 논란과 또 한 가지 보면 스캔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그 표현을 보고 지금 그렇게 네, 혹시나 해석을 하시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약점들을 조금 돌려까기를 하는 형태의 내용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조금 저는 받았고요. 또 그렇게도 보이나요, 이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자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좀 강한 캐릭터, 이재명 지사 같은 사이다 캐릭터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타이밍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 갑자기 바꾸는 변신을 건데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수가 나오고 설화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히려 본인의 그 좀 스타일을 지키시면서 그 좀더 스타일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정세균 예전에는 후보의 스타일. 중도 실용주의적인 영역이었죠.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평가를 할 때 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실물 경제, 그 쌍용에서도 일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또 산업부 장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화한 스타일은 유지하고 계시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그 친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시지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좀 더 중도지향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좀 표시를 했어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분명히 이 방송도 아침에 정세균 캠프 측의 인사 중에 한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누군가 보고 있다. 그 분명히 가정을 누군가를 하겠습니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발 좀 어울리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대로 그대로 해볼까요? 지금 정세균 후보가 욕쟁이로 하고 스캔들 만들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얘기들을 지금 유튜브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해서 뭐 허술한 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최근에 공약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것 중에 대기업 연봉 뭐 동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정책도 허술하다는 얘기 듣는데 사람도 허술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걸어왔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으로 좀 승부를 봐서 그 이미지를 증폭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미지를 깎아먹으면 이게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생각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캠프 인사도 여기 계시지만 남친짤 이런 거 만들고 사실 이게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다양한 시도 처음에는 이제 뭐 틱톡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힙합으로 이제 변신하게 됐었는데 그 사진도 안 공개가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어울릴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안 어울리는 걸 강제로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지 물론 이슈는 됐죠.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슈는 됐는데 이게 플러스 될 수 있는 이슈인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이슈인지는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미 씨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김수미 씨와 만난 걸 한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왔던 내용이 컨텐츠의 수준이 지금 총리에는 걸맞지 않다라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정세균 캠프 측 인사가 보고 있다면 이거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말씀 하셨어요. 네. 장혜찬 평론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걸 해야 된다는 오창석 평론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이제 오창석 평론가는 방송에서 보면 주로 이재명 지사를 많이 옹호하니까 이제 1위 후보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3위도 보장된 자리가 아니거든요. 좀 지지율이 네. 생각만큼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과 예. 3위 다툼 치열한데 최근엔 좀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만약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끝났는데 빅3에도 못 들면
본인의 차기 정치 인생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됩니다. 국회의장도 하신 분이고 국무총리도 하신 예. 분인데 빅3가 안 된다? 그러면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고향인 전북도지사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활로 역정에 있어서 반드시 3위는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이 그 캠프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미루어 추측해 보건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빅2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2명의 후보에 비해서 조금 처져 있는 현상에서는 뭐라도 화제가 돼야 되고 뭐라도 뉴스가 돼야 되고요. 이것저것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또 이제 기자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야권 뉴스나 여권 뉴스 할 때 예. 1등 후보, 2등 후보 위주로만 발제가 됩니다. 일단 3등, 4등 되면 뉴스 자체가 잘 안 돼요. 지면에 아무래도 좀 실리기가 밀리죠. 힘들어져요. 근데 김수미 씨 만나니까 지면에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다는 예. 이 오창석 평론가의 지적에 제가 크게 공감하면서도 정세균 캠프 내부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정말 절박한 게 인지도라기보다는 국민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라도 하나 이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절박함이 묻어난 캠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절박합니다. 아니다. 어울린 걸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지적이 좀 갈라져서 나왔습니다.